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상대의 소속과 직함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편입니다. 미국에서는 생각보다 그런 부분이 중요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리학에 아인슈타인이 있으면 지금 딥러닝 그리고 컴퓨터 과학에선 제프리 힌턴이 있는 느낌이고, 어느 정도냐면 구글 스컬러에 이제 제프리 힌턴 이렇게 검색하시면 논문의 피인용 건수가 87만 건? 지금 더 늘었을 수도 있어요. 나 그날 며칠 날 대면 인터뷰가 된다 하면서 주소를 하나 딱 찍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자택 주소였어요. 자기가 4월에도 뉴욕타임즈에서 요청이 왔었는데 받아들이진 않았었다. 그런데 너무 궁금해서 하게 됐다. 미국과 다른 한국의 소통 방식이 있나요? 제가 실리콘밸리에 가고 나서 가장 느꼈던 게, 그러니까 기존에는 한국 방식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는 사실 공기 마시듯이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과 만나는 법을 익히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한국에서 거의 10년 가까이 기자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을 만났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이제 콜드메일이나 콜드콜로 일단 밥을 먹자고 연락이 와요. 그런 경우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친하지 않아도 먼저 밥을 먹으면서 친분을 형성하고, 이제 그리고 거기 밥자리에서도 용건을 바로 꺼내는 걸 굉장히 이제 좀 간혹 누군가는 예의 없다고 생각할까봐 그런지 굉장히 그냥 계속해서 서로 이렇게 좀 친분을 형성하는 대화들만 하다가 이제 카페로 자리를 옮기거나 2차로 자리를 옮겨서야 이제 좀 용건을 본격적으로 꺼내는 느낌? 그리고 이게 법카의 나라라서 그런 특성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 그러니까 친구 사이가 아닌 이상 서로 항상 밥을 살 사람과 밥을 얻어먹을 사람의 명분이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구나 자연스럽게 그 역할을 분담하면서 이제 꼭 정보의 방향과는 그게 또 달라요. 이 사람이 정보가 더 줄 게 있음에도 밥을 사는 경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항상 밥을 사고 밥을 이제 대접받고 이런 부분들이 되게 자연스럽게 형성이 돼서 밥을 먹고, 누군가는 또 이제 2차에 가서 호영호재하면서 더 친분을 형성하고 뭐 사우나까지 가야만 친해진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좀 술이 들어가야 이제 그 사람의 진면목을 안다 하면서 우리가 조금 경계를 허물어뜨렸다 그래서 서로 친하지 않으면은 한번 술 먹자고 제안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게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실리콘밸리에 갔는데 일단은 제가 먼저 밥을 사겠다고 해도 밥을 같이 먹을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일단은 서로 간의 점심시간은 굉장히 지켜주는 분위기입니다. 굉장히 컴팩트하게 일을 하기도 하고요. 점심을 대충 샌드위치로 먹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나는 사실 오늘 샌드위치를 먹고 싶은데 이 사람과 만나기 위해서 헤비한 밥을 먹는 것도 서로에게 부담이잖아요. 그 밥값도 비싸다 보니까 벌어진 현상일 수도 있는데, 일단 밥을 사야 할 사람이 명확치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커피챗 문화가 굉장히 발달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 사람을 만나보기 전에 줌으로 판단을 먼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줌으로 이 사람 한번 만나볼 만할까? 나랑 핏이 맞을까? 그렇게 해서 줌으로 한 15분에서 30분 정도 미팅을 했을 때 우리 좀 핏이 맞겠다 하면은 커피챗을 제안해요. 그래서 어디에서 만나서 커피를 마시자. 그렇게 했을 때도 굉장히 컴팩트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처럼 1시간가량 밥을 먹고 또 1시간가량 커피를 마시면서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뭐 15분, 30분 안에도 이제 좀, 물론 스몰톡은 굉장히 많이 하지만 거기에서 용건을 반드시 넣어서 좀 알맹이 있게 돌아가야 한다는 그런 좀 분위기가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좀 흥미로운 점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상대의 소속과 직함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누구를 만나야 할까를 따질 때에도 이 사람이 어디 대기업에 무슨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한번 잠재적으로 알아둬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은 그 미국에서는 생각보다 그런 부분이 중요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디 소속에 어떤 사람이고 라기보다는 이 사람이 어떤 생각과 어떤 문제의식 가지고 있고 무슨 일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게 나와 잘 맞을까? 이런 것들을 사실 그 상대의 소속이나 뭐 출신 학교 이런 것보다 훨씬 중요시하는 것 같아요. 물론 공통점을 형성할 수 있죠. 나 이 도시에서 자랐어. 그럼 그 도시 뭐 특유의 마스코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스포츠 팀을 누군가를 같이 응원한다거나 이런 부분, 뭐 그리고 나는 이런 스포츠 좋아하는데 이런 것까지는 되지만 그 이상으로 뭐 소속 뭐 이렇게 학교 이런 것에 따라서 이렇게 물론 많이 하진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좀 더 높은 레벨로 올라가면 또 다른 이야기라고 하긴 하지만 일단 네트워크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를 느꼈어요. 한국인이 미국에 가면 다른 소통 방식으로 인해 대화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느끼게 될까요?
제가 당시에 이제 회사의 첫 번째 실리콘밸리 특파원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 특파원들이 해야 될 일은 이제 거기에서 이제 어떤 베이스 캠프를 만들고 인프라라는, 그러니까 네트워크라는 인프라를 까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회사의 지원 없이 나는 누군데 이게 나를 잠재적으로 알아두는 게 당신에게 굉장히 필요할 것이고 우리가 인연을 이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달하는 일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다수를 상대로 내 레퍼런스를 계속해서 쌓아가는 작업이에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뭐 했던 방식은 이제 뭐 유튜브에서 실리콘밸리 네트워크 방식 뭐 이런 걸 찾아봐요. 그러면은 일단 링크드인을 깔래요. 그러면 링크드인을 깔고 거기에 제 프로필 같은 거를 등록하고 그러면 이제 상대가 공감대를 형성을 하라는데 저는 한국 출신의 그리고 문과인데다가 기자고 근데 여기는 실리콘밸리는 뭐 투자자, 창업자 아니면은 곧 창업할 사람들 이렇게 분류가 다 하면서 엔지니어링을 전공했거나 아니면 MBA를 하신 그런 분들 사이에서 제가 너무 좀 그 공감대를 형성할 것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이럴 정도였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그래도 최대한 많이 미덥 같은 데를 다녔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이제 허슬 캠프라는 곳에서 하는 그 이렇게 약간 산 같은 데서 하는 캠핑 형태의 그런 투자자 데모데이 같은 거였어요. 근데 제가 갔어요. 근데 이제 일단 서로 대화를 하는데 너의 AUM이 뭐야? 뭐 이렇게 처음에 질문을 해요. 총 운용 금액이라는 거거든요. 투자자들의 경우에. 그러면은 그거에 따라서 핏이 자기랑 맞거나 그 투자하는 분야가 자기랑 맞으면 그럼 우리 좀 더 대화를 진행해 볼까 하고 이런 분위기예요. 근데 저는 문과생인데다가 엔지니어링 백그라운드도 없고 기자인데다가 투자랑은 또 거리가 멀잖아요. 그러니까 뭐 저한테 간혹 질문 던져주긴 해요. 뭐 실리콘밸리 와보니 어때? 뭐 그러면은 뭐 그런 대로 좋아 이렇게 하면 변죽 울리는 말만 하다가 저는 이제 소외되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 또 밥도 먹어야 됐어요. 그래서 막 맨밥을 먹다가 결국에 막 체하고 이렇게 좀 유령처럼 있다가 온 기억이 있는데요. 그때 이게 정말 특히 제가 줄 수 있는 게 없다는 부분 때문에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내가 문과 출신의 한국어로 기사를 쓰는 특파원인 내가 이 사람들한테 줄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이거를 너무 이렇게 좀 맞는 코드를 찾아낸 부분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어떤 계기가 돼서 제가 또 다른 미덥에서 스탠퍼드 교수님이기도 한데 그 도미노 엑시스에 성공한 이제 그 창업자 한 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또 이렇게 좀 표피적인 대화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분이 너가 진짜로 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느낌이 좀 달랐어요. 그래서 저도 그냥 뭐 대체로 좋아 이렇게 하는 대신에 그냥 나 진짜 좀 의미 있는 네트워크를 만들기는커녕 나를 각인시키고 제대로 된 대화를 하는 것조차 너무 어렵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네가 지금 말한 데 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그분은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미국 실리콘밸리 사람들은 서로에게 내는 세금이 하나 있대요. 실리콘밸리 사람들은 그러니까 누군가 도움을 정확히 요청할 때는 자기가 될 수 있는 한에서는 최대한 돕고 또 안 되면 다른 사람 연결해줘도 되고 그마저도 안 되면 그냥 서로 쿨하게 아닌 걸로 이렇게 좀 그런 문화가 배어있는 거예요. 페이 포워드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다 누군가의 집단적인 성공에는 그냥 처음에 누군가 내밀어준 손이 있다는 그 믿음으로 이 공동체가 이렇게까지 커져왔기 때문에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선 돕지 이런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중요한 거는 tell exactly what you need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가 정확히 원하는 게 필요로 하는 게 뭔지를 말해야 돼 이렇게 말을 하시는데 제가 그때 딱 느낀 게 나는 이 사람들한테 그동안 나를 각인시키거나 좀 내 존재감을 보여주려고 해서 갔지 내가 진짜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이 사람들과 뭔가를 협업할 수 있는지는 하나도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대신 갔는데 그냥 언젠가 날 알아주기를 바라면서 변죽만 두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완전히 바뀐 게 항상 무슨 이슈가 있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을 하고 이걸 가지고 이걸 가장 근접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찾아내는 쪽으로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상대를 대할 때 아예 바뀐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국인이고 한국어로 기사를 써야 된다는 한계점은 있지만 내가 이 사람한테 해줄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 사람이 정말 뭘 필요로 할까?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어떤 걸로 도울 수 있을까? 하다 보니까 제 마음가짐 자체가 달라지니까 태도가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실리콘밸리 생태계에 제가 들어가는 게 점점 용인되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다른 분이 새로운 분을 연결해주기도 하고 이 기자 뭐가 다른 것 같아 이렇게 좀 더 진지하게 우리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 라든가 이런 식으로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레퍼럴을 해주시는 거예요. 일종의 추천? 그러면서 더 많이 연결이 되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 성공적인 소통에 있어서도 그냥 그 지역마다의 문화적인 문법의 차이를 이렇게 알게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 문법의 차이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못하고 그냥 내가 경험하는 것을 나의 개인적인 일로 치부하거든요. 나 그래서 인종차별 당했어. 나 진짜 이 사람들이랑 안 맞는 것 같아 하면서 그 하나의 경험이 어떤 빅데이터가 돼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마음의 문을 닫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정말 놀랐던 게 이제 그 산호세 쪽이 이제 요새는 차 도난이라든지 막 이렇게 차량을 깨고 거기에 있는 걸 훔쳐가고 막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게이티드 커뮤니티라 그래서 다 주차장 문이 닫혀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그 차량을 깨고 제 안에 물건들을 막 훔쳐가고 유리창 다 깨지고 이렇게 좀 범죄가 일어났었어요. 근데 이게 저는 그 아파트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 CCTV 같은 것도 확인하고 그랬는데 제대로 처리를 안 했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한국이라면 그런 반응을 의뢰 기대하잖아요. 내가 여기에 부주의나 혹은 뭔가 예상치 못한 이유로 피해를 입었을 때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과를 원하잖아요. 일단 죄송합니다 뭐 고객님 어떻게 이런 상황이 돼서 뭐 이렇게 피해를 끼친 점 이런 건데 그 죽어도 I'm sorry라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제가 이메일도 몇 개 보내보고 했는데 그냥 최대한의 표현이 I apologize 였어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무례할 수 있냐, 어떻게 이게 지금 혹시 내가 혼자 있는 여성 동양인이라 이런 거냐 이렇게까지 이렇게 좀 스스로 확장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미국에서는 I'm sorry라는 표현을 정말 그런 상황에서 쓰지 않고 정말 최대한의 표현이 I apologize인데 이마저도 소송의 나라이고 어떤 작은 행동이나 말도 소송의 그 단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를 좀 억제하고 그런 게 문화가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만약 이런 상황 몰랐다면 그냥 제가 받은 것을 일종의 차별로 생각해서 이제 저만 혼자 이렇게 상처를 받거나 오해를 하고 문을 닫아버렸겠죠. 근데 이후에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를 깨닫고 이제 계속해서 매니지먼트 팀이랑 얘기하고 이걸 풀어갈 수 있었는데요. 이런 식의 좀 문화적 코드 차이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살아봐야만 알 수 있는 부분이지만 어떤 일에 대해서 빠르게 속단하지 않는 것? 그게 굉장히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미국 이민자 중 성공한 사람들만의 특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마다 온 시점에 따라서 뭐 1세대냐, 1.5세대냐, 2세대냐도 갈릴 수 있지만 정말 이렇게 이민자지만 성공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원하는 바를 정확히 알고 이것을 실행에 옮겨서 자기가 가진 문화적 자원은 뭐 아버지, 어머니가 1세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족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을 뭐 나중에 학교라든지 그 직장에서의 그런 더 많은 자원을 알게 되면서 그걸 뚫을 수도 있고 진짜 자기가 어떻게 해서든 자기가 원하는 바를 실행에 옮긴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론 머스크조차도 지금 트럼프의 오른팔이 되었지만 일론 머스크도 남아공 출신의 캐나다를 거쳐온 이민자였어요. 근데 그 캐나다에 처음 갔을 때 일론 머스크가 했던 행동이 있어요. 동생인 킴벌 머스크와 같이 그 캐나다 지역 신문에 있는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 가장 흥미로운 사람들한테 무작정 연락을 돌려요. 당시에는 다 유선 전화인데 그러면은 거기에 유선 전화로 저 지금 남아공에서 온 누군데 당신의 무슨 이론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그 사람들이 만나주기도 했대요.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였으면 이런 게 가능했을까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이민자에 대해서 굉장히 배타적인 정책을 펴고 있긴 하지만 처음에 시작이 이민자였고 계속해서 이민자들이 와서 만든 나라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처음에 대해서 굉장히 모른 척하지 않고 손에 내밀어 주려는 약간 환대의 문화가 비교적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이민자라고 하더라도 자기의 의지가 굉장히 명확하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려는 그 의지와 그런 실행의 동기가 명확한 사람한테는 손을 벌려줍니다. 그게 굉장히 독특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우리나라의
사람들의 성향이 이렇게 좀 구설수에 오르는 걸 싫어하다 보니까 누군가를 도와주다 구설수에 오르는 것조차 부담스러워하는 게 있어요. 그건 아직까지 제가 봤을 때 그 입지가 단단하지 않은 그 나라나 민족의 특성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인도계, 그리고 뭐 이란계, 중국계, 베트남계 이런 경우는 서로 끌어주는 문화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제 새로 그 회사에 왔을 때 그 온보딩 자체를 굉장히 도와주고, 그리고 이렇게 회사에 오는 과정에도 추천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 내부의 그런 커뮤니티를 굉장히 많이 형성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가 그런 도움을 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당시 뭐 이제 팔로알토에서 예전에 한 80년대 초반에 그 양탄자 카페 이런 가게를 운영하던 아미디 사이드라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페이팔의 초기 투자한 플러그앤플레이라는 투자사를 차려요. 근데 이분이 1단계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1단계 창업자들한테 또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이런 식으로 각 커뮤니티들이 굉장히 끈끈하게 성장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습니다. 기자로서 많은 사람을 만나봤을 텐데 기억에 남는 사람은 누군가요? 네, 그러니까 저 이번에 사실 그 노벨상 수상에 있어서 한강 작가님의 수상만큼이나 굉장히 반가웠던 게, 이제 노벨 물리학상 수상에 이 AI, Godfather of AI로 불리는 그 제프리 힌턴 교수님이 수상을 하셨어요. 그런데 2022년에 제가 이분을 자택에서 직접 처음으로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큰 사건이었어요. 처음에 이제 토론토에서 AI로 가장 상징적인 인물을 인터뷰하고 오라는 미션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게 뭐 주변에 아무리 제가 제프리 힌턴이란 단어를 피하려고 해도 결국에 모든 답은 제프리 힌턴으로 향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분 너무 교과서적인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리학에 아인슈타인이 있으면 지금 그 딥러닝 그리고 컴퓨터 과학에선 제프리 힌턴이 있는 느낌이고, 어느 정도냐면 구글 스컬러에 이제 제프리 힌턴 이렇게 검색하시면 논문의 피인용 건수가 87만 건? 지금 더 늘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정도 되는 인물이라는 게 정말 입지전적한 거거든요. 근데 이분을 과연 만날 수 있을까? 정말 교과서적인 인물인데, 그랬을 때 예전 같으면 제가 그냥 한국적 방식으로 적당한 열심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곳 뭐 제프리 힌턴 개인 메일, 뭐 학교로 메일 보내보고, 근데 뭐 답장이 없었습니다. 전 연락을 취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법도 한데, 이번에는 그냥 총공세로 이제 PR 구멍이 없게 한번 해보자. 나는 정말 적당한 열심히 벗어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실리콘밸리 허슬 정신을 제가 조금은 익히게 된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결과를 낼 수 있는 것이 진짜 열심이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개인 메일로 연락을 드렸었는데 당연히 답이 없었고, 그래서 이분이 토론토대 교수님이세요. 그래서 토론토대 연락을 하고, 또 벡터 연구소라는 거의 창립 멤버셨거든요. 그래서 벡터 연구소에도 연락을 돌리고, 근데 이분의 회사를 구글에서 인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왠지 거기랑 연결점이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구글 본사를 통해서 캐나다 법인에도 연락을 했어요. 근데 이것만으로는 조금 불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은 좀 그 전 세계에 제자분들이 많고 제자분들과의 관계가 좀 끈끈하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제프리 힌턴의 제자들을 제가 아는 선에서 연락을 돌렸죠. 제프리 힌턴과 어떤 연결점이 있을 수 있을까 하면서, 이제 저는 이런 사람이고 이런 취재를 하고 싶고 이런 것들을 했는데, 그러고서 한 일주일 동안 이제 이러고도 안 될 수 있겠구나. 당연히 그렇지, 뭐 서울에 있는 어떤 신문사에 그 특파원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연락을 했으니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일주일 뒤에 제가 처음 보냈던 개인 메일로 나 그날 며칠 날 대면 인터뷰가 된다 하면서 주소를 하나 딱 찍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자택 주소였어요. 그래서 그 주소 하나를 이제 믿고 찾아가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 이제 제프리 힌턴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가 4월에도 그 뉴욕타임즈에서 요청이 왔었는데 받아들이진 않았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다양한 접점으로 연락을 해온 사람이 너무 궁금해서 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정말 그 소속된 매체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제 노력으로 이뤄낸 성과라 이게 정말 두드리는 만큼 열리는구나, 이런 경험을 하고, 그때부터 제가 이제 모든 그런 인터뷰에 도전할 때나 하는 태도들이 완전히 바뀐 것 같아요. 한국과 미국을 모두 겪은 기자님의 대화 팁 있으신가요?
제가 그 개인적으로 경험한 CEO들 중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분들을 꼽으면서 대화를 하자면 결국에 저는 젠슨 왕이랑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사티아 나델라가 굉장히 인상적인 분이었어요. 근데 이 두 분의 특징이 뭘까 생각했을 때 한 분은 대만계, 한 분은 인도계. 그런데 두 분 다 파트너십을 굉장히 잘하는 기업가기도 해요. 그러니까 둘 다 완전 슈퍼갑인데요. 근데 모든 회사들과 그 파트너십을 굉장히 공고하게 협력을 하고 있고 이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오픈 AI와 굉장히 일찍이 협력을 해서 대규모 투자를 해서 이 생성형 AI 시대에 빠르게 치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만나서 대화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좀 날카롭기도 하지만 엄청 다정하고 단호한 편이세요. 근데 결국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얼마나 솔직하게 사람을 대하는지가 느껴져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솔직함. 거기에다가 이 나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것을 너무 진지하게는 아니되 뭐 유머적으로 드러내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건 사람들의 그 마음을 되게 이렇게 누그러뜨리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국 사람들이 자기소개할 때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게 저는 뭐 어느 대학을 졸업했고 요새는 그래도 그런 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자기 스토리를 많이들 표현을 하시는데 자기가 살아온 그 미션과 문제의식 그리고 앞으로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지를 바탕으로 스토리를 전개하라고 하시면 굉장히 어려움을 갖는 부분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 이런 부분의 구멍들을 채울 수 있는 뭐 학력이라든지 그리고 뭐 직장 이런 것들로 많이들 채우려고 하시는데 그냥 실리콘밸리에서는 미션이 정확한 사람은 그분이 지금 초라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분의 미션만 뚜렷하고 확실하다면 그 사람을 다시 보고 한 번이라도 더 궁금해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 동시에 이제 이분이 아무리 미션이 훌륭해도 그걸 서로 이렇게 추천해줄 분이 없다면 그건 그냥 이 연결점이 사라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첫 인연의 단추들을 계속해서 잘 이렇게 깨워나가셔가지고 레퍼럴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활용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믿는 지인, 신용도를 가진 지인이 소개하면 한 번이라도 고려를 해보거든요. 물론 그때 그 사람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서 뭐 더 이상 안 만난다면 이제 그거는 뭐 다음에 기회는 주어지지 않겠지만 한 번은 만나준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스탠퍼드 같은 경우도 MBA 학생들이 시작을 할 때 이런 말을 해요. 너희의 후배가 한 번이라도 연락이 온다면 단 한 번은 만나줘라.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서로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신 만났을 때도 모든 순간이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나준 것에 대해서 땡큐 노트를 항상 쓰는 것과 그리고 그 대화 안에서 뭔가가 대화나 뭐 이런 용건들이 생겼을 거예요. 그럼 그 용건에 대해서 내가 이걸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이걸 통해서 연결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이 대화를 잊지 않고 내가 혹시 이 사람보다 그거에 급하지 않더라도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준다면 이 사람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분들이 이제 메시지는 굉장히 긴급하게 답장해야 되고 이메일은 상대적으로 이메일인데 뭐 좀 묵혔다가 답장해도 되지 하지만 정말 그 실리콘밸리에서 일 잘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번에도 여기 앤드류 교수님이 여기 직접 인용을 해주셨어요. 이게 제가 예전에 만났을 때 직접 들은 부분을 이제 인용을 혹시 표지해도 될까요? 했을 때 그걸 허락해 주셨거든요. 근데 정말 놀란 게 제가 이메일을 보내고 바로 1분 만에 답장이 와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정말 이메일에 대한 답장 같은 경우를 굉장히 철칙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이메일 뭐 메시지보다는 묵혀도 되지 하면서 그렇게 느린 게 답장하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의 좀 평판을 생각보다 좌우하더라고요. 그리고 항상 그 모든 감각을 동원해서 이 사람과 마음이 통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영어에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스몰톡도 자유롭지 않으니까 굉장히 어려웠는데 항상 이렇게 특정 사람과 인터뷰를 할 때 결국에 이 사람과 어떤 마음이 통하는 지점을 발견하기 전까지의 내용은 사실 기사로도 기가 애매해요. 왜냐면 그때까지는 상대가 나에 대해서 조금 방어적인 마음을 갖고 있을 수도 있고 답변을 해도 절반짜리 답변일 수도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 나와 마음이 딱 클릭됐다면 그때부터는 답변도 훨씬 이제 좀 솔직해지고 그 알맹이가 되는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인간관계도 결국에 다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상대에 대한 관심과 단서들을 가지고 정말 작은 부분이라도 파악해서 얘기를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이 열렸을 때 굉장히 큰 같은 15분이라도 다른 결과가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간단했던 거는 제가 그 NEA라고 굉장히 그 세일즈포스에 초기 투자한 큰 투자사가 있었어요. 거기 CEO분이랑 인터뷰를 할 때였는데 초록색 안경을 쓰신 거예요. 잉크도 초록색으로 쓰시고 이렇게 뭐 답변을 받아 적을 때.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굉장히 신기해가지고 저도 근데 마침 초록색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어서 제 초록 아이템을 보여드리면서 이거 하나 이제 선물로 드리겠다고 하니까 굉장히 좋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난독증이 있는 분이셨는데 알고 보니까 뭐 초록색을 굉장히 편하게 느끼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거와 좀 상관이 없는 부분이기도 했는데 이제 그런 거 하나 하니까 그 세세한 관심에 대해서 되게 즐거워하시면서 그래서 결국에 인터뷰 끝나고도 그 로비에 걸린 그림이 있었는데 이 그림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 안 내보내주겠다면서 계속해서 저한테 말을 거시고 좀 그렇게 아예 좀 다르게 진행됐던? 그래서 그런 작은 신호에서도 그러니까 영어를 못한다고 쫄지 말고 작은 신호에 대해서도 좀 하나 던져보고 그리고 그게 혹시나 실패하면 실패지만 그건 기억 못하지만 성공했을 때는 되게 큰 마음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도전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공통점을 찾기 이전에 어느 정도 상대가 그냥 내가 믿을 만한 소속과 뭔가 배경을 가지고 내가 만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그 외부의 단서들만으로도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는 게 있지 않나요? 근데 미국은 상대적으로 그런 게 좀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사람이 뭐 어떤 배경, 어떤 출신, 어떤 회사에 있는지 이런 것 자체를 크게 중요시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작은 공통점에서 어떤 게 클릭됐을 때 굉장히 더 이렇게 좀 상승세? 상승 기운? 그걸 서로 이렇게 좀 교류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미국도 사실 그 우리의 명함 같은 거를 링크드인이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사람이 어떤 공부를 했고 어떤 경험을 가졌으며 이런 것들을 알지만 이걸 굉장히 좀 표피적인 것으로 취급하는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아니 기본 조건?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이 이상해도 한번 보려는 게 있다면 그게 긍정적 해석의 단서로 별로 여기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인간적인 교류가 있는 지점이라든지 아니면 이 사람이 남다르다는 점을 찾아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단서가 있을 때 관계를 한 발짝 더 진전시키는 그 부분이 솔직히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에 이 사람이 어떤 선한 의지와 미션을 갖고 있느냐 이 부분들을 좀 찾으려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미국 취업에 성공한 한국인들의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단순하면서 까다로운 질문인 게 생각보다 이분들 사이에 공통점이 없다는 게 굉장히 좀 흥미로웠어요. 저도 이 질문을 복귀하면서 지금까지 만났던 수많은 실리콘밸리 사람들이 결국에 거기서 취업에 성공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이분들 사이에 공통점을 찾기 위해서 이제 제3자들한테도 많이 물어봤어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다양하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물론 모두가 아는 공통점이라면 이제 엔지니어링을 아무래도 전공해야겠죠. 스템 쪽에 이제 전공자인 분들이 그래서 개발자분들이나 뭐 엔지니어분들이나 이런 분들이거나 해외에서 이미 유학으로 박사 생활까지 하신 분들의 경우가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거기서 남아서 일을 하느냐 아니면 한국으로 돌아오느냐 여기서 또 선택의 기로가 한번 갈리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박사까지 하신 분들은 OPT 기간은 한 3년 주어지고 그렇지 않은 경우 한 1년 그래서 현지에서 이제 일자리를 구하고 이제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이 있어요. 그 사이에 이제 좀 더 그 안정성이 높은 비자로 갈아타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에 성공하지 못하는 분들은 사실 의지와 관계없이 돌아와야 되긴 하지만 공통적인 특징은 한국에서 어떤 갈증을 느낀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렇다고 해서 막 한국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서 나온 분들도 있겠지만 그냥 한국에서도 좋은 환경이었어요. 그렇지만 내가 그 문화적으로나 그 조직 안에 있을 때 굉장히 갑갑함을 느껴서 이미 나와버렸고 다시는 돌아가실 수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그런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상대적으로 중위권 대학이라든지 그러면은 어느 순간 내가 갈 수 있는 그 한국에서의 진로가 어느 정도 이렇게 한계? 천장이 주어진다고 생각했을 때 나 과감히 이거에 만족할 수 없다 하고 나오신 분들도 상대적으로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좀 쉽사리 포기할 수 있는 대학의 학위나 이런 부분보다는 오히려 내가 가서 여기서 역량을 발휘했을 때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보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상대적으로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새 이거는 회사에서 이제 많이 보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구직을 한다고 하면은
선택받기를 기다리는 작업이 되긴 굉장히 쉬워요. 뭐 헤드헌팅으로 채용이 되는 경우나 아니면 우리가 공채 지원을 한다고 해도 결국에 그 수많은 지원서 중에 내가 어떻게 튀는 부분이 잘 선택될지, 그리고 면접에서도 무난무난한 답변을 해서 최대한 이 심사위원에게 걸리지 않는 답변을 해서 내가 이렇게 소거되지 않은 상태로 끝까지 올라가느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선택을 받는 역할인데, 미국 구직 시장에서 굉장히 다른 점을 느꼈던 거는 미국 구직 시장에서는 본인이 문을 두드리는 문화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내가 문을 두드리기 위해서 주변 분들한테 레퍼럴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 굉장히 중요한 게 내가 이 회사의 제품에 대해서 어떤 이해도를 가지고 있고 내가 해줄 수 있는 역할이 이거고, 이걸 생각보다 명확히 알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그런 걸 많이 물어봐요. 조직이 당신이 들어왔을 때 당신이 조직의 다이나믹스에 어떤 변화를 줄 거냐, 이런 부분도 사실 한국에서는 조직 문화에 일단 맞춰야죠 이런 건데, 그냥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런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서로가 좀 이렇게 핏을 보는 그런 쪽이 훨씬 많기 때문에 뭐 채용 시장이 어렵던 어렵지 않든 간에 구직자가 굉장히 좀 적극적인 방식을 띄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 취업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비자 문제거든요. 그래서 뭐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면은 아무래도 그 이민자들에 대해서 문호를 굉장히 줄인다고 하지만, 뭐 지금까지의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그 어떤 분들이 이제 취업을 하셨나 봤을 때 이제 비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실리콘밸리에 있을 때는 그 주재원 비자를 통해서 정착을 하신 분들이 꽤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뭐 퀄컴이나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한국 지사에서 이제 한국 사람들을 뽑아요. 그런 다음에 주재원 비자인 L 비자를 받은 다음에 이제 이걸 시간이 흘러서 영주권을 받게 돼서 거기에 정착하시는 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대학에서 학위 받고 OPT를 이제 하는데, 이 OPT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H1이라고 전문직 비자로 갈아타야 됩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지역별 추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인도 같은 경우는 이걸 기다리는 데만 한 6, 7년이 소요돼가지고 계속해서 다른 비자로 가야 되고 이런 어려움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한국은 그 지원자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확률이 높지만 여기도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도 영 희망이 없는 건 아닌 게, H1 비자가 그 기간 안에 떨어졌다고 해도 그 회사에서 만약에 타 지역으로 주재원 비자를 다시 해주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 기간을 다시 맞추고 이런 경우도 있긴 해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좀 시간과 추첨의 운에 기대야 된다, 이런 게 두려운 분들이라면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별도로 대학원을 졸업한 경우, 그리고 대학원 이상, 뭐 석사, 박사를 했을 때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인재다,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National Interest Waiver라고 하는데, NIW라고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본인이 회사에 도움 없이도 신청을 직접 해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뭐 1년 가까운 기간 동안 이렇게 지원 프로세스를 거쳐서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 뭐 예술가나 과학, 그리고 사업 이런 데서 두각을 드러내가지고 저희가 봤던 어떤 스타트업 대표님과 그 C레벨 분들도 그 특기자 비자라고 해서 O1, Extraordinary의 그 O거든요. 그래서 그 O1 비자를 받아서 오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 방법은 있다고 생각해요. 꼭 스템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하더라도. 그래서 뭐 유튜브도 보면은 무슨 건축공학과 출신이 뭐 NIW를 받게 된 사연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사례는 많아요. 그래서 저마다 의지만 있다면 그 맞는 비자를 찾아서 공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아무래도 그 시대와 뭐 그 정부의 기조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영역이라 좀 변동사항이 있긴 합니다. 경쟁력은 정말 우리는 일을 하나 마무리하는데도 그게 꼭 정말 손으로 하는 일이 아니더라도 손끝 야무지게 일한다,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완성도, 속도, 그리고 결과물의 그런 보임, 어떻게 보이는지까지 다 고려해서 일을 하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생각보다 일의 센스라고 하는 영역인데 그걸 갖춘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한국인한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덤하다고 하는데, 그런 좀 센스가 없고 이렇게 진짜 야무지게 일을 안 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얼버무리거나 좀 이런 부분들도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책임감을 가지고 일의 완성도를 높이고 또 일을 끝까지 완수하고자 하는 의지, 왜냐면 한국인 게으르다 이런 식의 문장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굉장히 스마트한 인식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도 스마트한 분들이 많았고 하는데, 이제 좀 재밌는 게 한국이 주요 시장이 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물론 인도나 중국에 비해서는 작은 시장이죠. 그런데 제가 큰 변화를 느낀 게 예전에 VM웨어에서 하는 그런 컨퍼런스에 갔을 때였는데 그때 생각보다 너무 놀란 게 인도 기자들은 인도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국지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인도의 어느 회사랑 협업하는 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 이런 거 있잖아요. 전 세계 취재진들이 있는 가운데서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그런 질문을 했다면 그 아시아 태평양 총괄이라고 하는 그런 담당자들도 굉장히 얼버무려요. 그러니까 좀 한국은 역동적인 나라고 한국에선 삼성, LG 같은 대기업들과 협업하고 있습니다. 그럼 너무 얼버무린 답변이잖아요. 그런데 요새 들어서 점점 그런 답변들이 구체화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달라지는 게 예전에 구글에서 바드를 출시했을 때 한국어 버전을 먼저 출시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시연 과정에 이제 한국어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제가 흥미롭게 봤던 게 그 오픈 AI에서 이제 그 12 Days of Open AI를 했을 때 그 O1이라는 서비스를 공개할 때 이게 막 엉망인 한국어를 가지고 이걸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근데 샘 화이트만 바로 옆에 한국인 엔지니어 정형원 씨가 이제 그 시연을 하면서 한국어로 된 그 예시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달라진 게 예전 같은 경우는 한국인이 똑같이 경쟁력이 있었고 똑똑하고 주인의식 있고 모든 일을 완성도 있게 하지만 한국 시장이 작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눈에 보이는 위치에서 협업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줄 일이 많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는 더 달라진 점은 이분들의 역량이나 이런 건 변함없어요. 그렇지만 한국의 시장으로서의 매력도 인식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차지할 수 있는 위치가 굉장히 점점 커지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서 하나 아쉬운 점이 매니저급 이상이 됐을 때 이제 한국 분들의 역할이에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내일의 완성도 있게 그리고 누군가 시키는 일을 정말 막 밤을 새든 어떻게든 좀 이렇게 묵묵하게 하는 일에는 강한데 이 매니저 이상이 되고 나서는 서로 다른 팀의 작은 자원을 서로 이렇게 최대한 가져와야 하는 파워게임이거든요. 그러면은 그만큼 협상력 그리고 좀 지르는 능력도 필요하고 언변도 필요하고 뭔가 그 사람을 상대하는 스킬이 굉장히 필요한데 아무래도 한국 분들은 겸손하기도 하고 그리고 좀 떼쓰는 거 잘 못하잖아요. 근데 트럼프나 일론 머스크 보면은 일단은 좀 지르고 막 협상도 모든 걸 협상 가능하게 바라보는 상대와 그냥 그런 거를 많이 해보지 않은 사람이 수능적으로 나갈 때랑 그 결과물이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근데 아직 한국 분들은 이렇게 C레벨이나 임원진까지 올라간 케이스가 아직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옆에서 보고 배우는 사례들이 많지 않기도 하고 성향도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매니저급에서 이렇게 높은 급으로 올라가지 못하거나 그리고 이제 인디비주얼 컨트리뷰터라고 해서 어느 정도 연차가 지나도 팀장으로 승진하거나 이런 코스 외에 그냥 내가 개별 조직원으로서 기여하는 게 있어요. 혼자 1인 팀 같은 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코스를 많이 타시는데 최근 들어서 좀 느껴진 변화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서도 그 VP가 많지 않은데 부사장급인 VP가 한국계에서 이제 자율주행 부문, 메타버스 부문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이제 이 한국 분들이 임원급으로 올라갈 때 그런 협상력이라든지 좀 그 미국 내에서 통하는 그런 사람을 대하는 스킬? 이런 부분이 좀 점점 더 기르는 게 중요해질 것 같아요. 계속해서 리더십을 양성할 때. 그리고 최근에 그 엔비디아에서 이렇게 VP 같은 경우 될 때 그런 걸 많이 본대요. 다면적인 평가. 근데 한국 사람들은 육각형 인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좀 되게 좋은 점수를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점점 리더십의 위층으로 올라갈수록 그 미국 사람들 사실 뾰족해도 괜찮거든요. 그런데 이제 리더로 아우르는 거는 점점 그런 영역이 중요한데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대체로 모나지 않고 모든 부분에서 이렇게 좀 어느 정도 그 고루 통합적 인재들이 상대적으로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육각형 인재를 선호하는데 그 부분에 한국인들의 핏이 좀 많이 맞는다고 요새 들어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미국 취업에 성공하고도 금방 짐 싸서 돌아오는 이유는 뭘까요? 이게 결국에 개인의 목표치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반의 어려움을 어느 정도 이렇게 버티기를 할 수 있느냐 아니냐인데 사실 지금 미국에서 인도가 거의 CEO 수출국이 됐잖아요. 그래서 구글, VM웨어, MS 그리고 어도비 등 정말 주요 기업의 모두가 인도계 CEO로 포진이 돼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그 밑에 뭐 CEO랑 협업하는 사장급, VP급 그냥 키노트 같은 데 가보면 다 인도계인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근데 이게 언제부터 저는 이렇게 촉발됐다고 생각하냐면요. 한 2006년에서 10년 사이에 중국에서 인재들을 본국으로 귀환하는 프로젝트를 했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우수한 분을 뺏기지 말자 해서 인재들을 다 미국 유학 간 인재들 어떻게든 해서 데려왔거든요. 근데 사실 그때 중국인 인재분들이 거의 중간 관리자급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았대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돌아오니까 그 자리에 인도 분들이 이걸 대체를 하면서 그로부터 한 10년에서 20년 가까이 지나가니까 이분들이 다 CEO급이 되고 C레벨이 돼서 정말 인도계가 강력한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리콘밸리에 있을 때 그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너무 빨리 떠난다. 그래서 이게 너무 아쉽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주로 주니어 연차에서 그러니까 그 맛 좀 더 올라가 보지 않고 그냥 한국에서 어느 정도 러브콜이 왔을 때 이렇게 다시 짐을 싸서 떠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짐을 싸서 떠난다는 거는 이제 물론 뭐 실리콘밸리 물가가 너무 높고 살기 힘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이제 내가 여기에서 올라갈 수 있는 상한선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선 계속 이방인일 테고 그럼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서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있는 게 좋겠다 해서 뭐 이제 어느 정도 업력을 가진 분들이 삼성의 이제 상무나 뭐 이런 임원급들로 러브콜을 받는다든가 그리고 2021년 즈음에 굉장히 스타트업들이 투자를 많이 받다 보니까 빅테크에서 한 3년에서 5년 뭐 7년 일하신 그런 엔지니어 분들을 다 뭐 CPO, CTO 뭐 이렇게 다 C레벨급으로 모셔오는 거예요. 그때쯤에 이제 돈이 많다 보니까 그러면서 그때 또 짐 싸서 돌아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뭐 실리콘밸리 살기 어렵긴 해요. 왜냐하면 물가가 너무 높고요. 그래서 처음에 뭐 엔지니어로 시작하면은 잘하면 뭐 한 17만 불에서 19만 불 받고 그렇지 않은 경우 한 12만 불에서 13만 불 이렇게 처음 연봉을 받고 시작한다고 할 때 이게 우리 돈으로는 2억에 가까운 금액이지만 사실 그 1인, 그러니까 하나의 침실이 있는 집을 구하려고 할 때, 아파트를 구하려고 할 때 그냥 월 3,000불 넘는 게 허다하고요. 그리고 각종 보험료, 세금 떼고 나면은 저축할 수 있는 돈이 많이 없다 보니까 뭐 이렇게 정말 대단한 회사에 취업했다. 그래도 처음에는 다 하우스메이트 구해서 대학생처럼 사는 게 비슷합니다. 그렇다고 뭐 사실 물가 때문에 돌아오느냐. 사실 그거는 굉장히 소수의 사례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결국 연봉은 점점 오르기 마련이고 미국 사회에서 신용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크레딧이 쌓이면 내가 쓸 수 있는 카드의 한도가 달라지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달라지고 근데 점점 그 일을 오래 할수록 크레딧이 또 쌓이기 마련이고 미국은 사실 빚으로 굴러가는 나라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런 대출을 받아서 또 뭐 집도 사고 하면서 점점 이렇게 정착의 라이프를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연 사람들이 돌아올 때 물가 때문에 버티지 못하느냐? 그거는 오히려 아닌 것 같고요.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갈 수 있는 한계치가 여기까지다라는 거를 정해놓기 때문에 그냥 중간에 어느 정도 이제 이 포지션이 됐을 때 흐름을 봐서 좀 타협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한국에서 이만한 조건이 왔는데 과연 내가 여기 남아서 계속 이걸 할 정도의 메리트가 있을까? 그걸 두고 결정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인종차별은 거의 실리콘밸리에서는 경험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물론 정말 부촌에 들어갔을 때 인도계, 중국계, 뭐 한국계, 일본계 이런 사람들만 보다가 진짜 부촌에 들어갔을 때 백인들만으로 이뤄진 동네를 보면 정말 좀 충격을 받긴 했거든요. 마치 우리가 산업화 시대에 그 노동자들은 이제 다 여기에 모여 살고 있는데 정말 그 공장 주인들은 실제로 다른 곳에 있고 막 그런 느낌처럼 좀 분리돼 있고 그렇긴 한데 그냥 일단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거리를 다녔을 때 나의 존재로 인해서 돌아보는 사람이 있다 없다. 근데 그런 분들이 진짜 없고요. 오히려 아시아계가 멕시코계보다도 많다고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계라는 이유로 뭐 차별을 느낀다거나 그런 부분들은 정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정말 실리콘밸리를 포함한 캘리포니아주의 굉장히 예외적인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실리콘밸리나 캘리포니아나 다양성 굉장히 중시하고 정치적으로도 진보적이고 하다 보니까 그 혹시라도 차별적인 감정을 갖고 있더라도 그걸 내색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제 좀 교양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인종차별을 그렇게 눈에 띄게 느낄 일은 적다. 물론 그럼에도 일부 소수 굉장히 부유한 이들은 따로 이렇게 그들만의 세계가 있다. 이런 정도로 가름하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에 적응한 사람들은 어떻게 적응했을까요?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기를 우리나라 퇴사의 고비가 3년, 6년, 9년마다 있는 것처럼 미국 생활도 좀 그런 점점 좋아지는 시기가 3년, 6년, 9년마다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모든 게 정착의 단계에서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크레딧이 일단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좋은 카드를 만들려고 해도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계속해서 좀 불리한 처지에 있고요. 그리고 관공서 같은 데서도 비자 문제가 자유롭지 않으니까 항상 좀 후순위에 밀리거나 좀 불합리한 대우를 받을 때도 많고 또 신분이 자유롭지 못하니까 한국을 자주 왔다 갔다 하기도 어려우세요. 그러다 보니 3년 정도에 이거 진짜 이걸 계속하는 게 맞느냐? 이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신대요. 그리고 그때까지는 이제 영어도 능숙하시지 않다 보니까 이제 계속해서 소외되는 것 같고 자기가 이렇게 메이크업 해야 되는 영역이 정말 많죠. 근데 오히려 그게 3년, 6년, 9년 지나갈수록 수월해짐과 동시에 이 몸담은 회사의 성장의 속도나 그리고 몸담은 회사의 시장 사이즈가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그 분야나 전공을 가지신 분들이 한국에서 일하는 내 동기, 그리고 예전에 연구실 동료랑 비교했을 때 자기가 느끼는 그 성장의 체감 속도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점차 이제 3년, 6년, 9년 지나갈수록 이곳에서의 삶을 좀 더 만족스러워 하시면서 정착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삼성에서 사실 임원으로 불러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좀 입장이 바뀌어지는 경우가 이제 그때쯤 벌어지는 것 같아요. 모르고 가면 당황할 만한 미국 취업 시장, 미국 문화가 있나요? 아무래도 이제 본인이 스스로 문을 정말 내가 마치 나라는 연예인의 매니저가 된 것처럼 정말 그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파는데 특히 이렇게 정말 우리는 그렇게 오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냥 가만히 있는 아이한테 아무것도 안 주는 게 미국 문화예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는 아예 그런 니즈나 선호도가 없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정말 내가 어떤 이 회사를 정말 가고 싶다. 그러면 본인이 먼저 마치 나라는 연예인의 매니저가 된 것처럼 수시로 연락을 하고 이게 다음 팔로우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만약에 작은 만남의 기회라도 주어졌다면 아까 말해줬던 것처럼 땡큐 노트부터 스스로 계속 피드백을 전하면서 이 사람한테 리마인드를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거 자체가 사실 한국에서는 이런 어필의 문화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도 1차 지원 서류, 2차 실무진 면접, 3차 최종 면접, 또 이렇게 한 곳 정도는 더 4차까지 있는 곳도 있지만 미국은 내가 일할 사람의 조직도를 계속 타고 올라가면서 면접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일할 팀의 팀장, 그 사람 위에 보고할 사람, 또 위에 보고할 사람. 그래서 만약에 구글에서 내가 위에 7단계 사람이 있다. 그러면 나는 그 7단계 사람들을 다 만나면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짐 빠지는 작업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랑 조금 다른 점은 우리나라는 실수 하나 했을 때 그게 이제 좀 다음 단계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게 있다면 여기서는 조금 더 결을 본다? 그렇게 해서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뚫고 들어가는 거는 굉장히 모든 게 맞아 떨어져야 되는 신의 영역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 면접 단계에서부터 사람들이 되게 놀라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 회사에 들어갔을 때 온보딩 문화가 되게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일단은 들어가면은 회사의 룰을 알아서 내가 숙지해서 이제 최대한 눈치를 보면서 이때 이 사람들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이때 여기에선 이런 반응이 나오는구나 하다 보니까 조직 내에서 사실 단 몇 분만 있어도 어떤 게 장려되는 방식인지 어떤 게 좀 지양되어야 하는 방식인지를 사람들이 정말 눈치코치로 잘 판단을 하는데 이렇게 좀 실리콘밸리 회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눈치의 영역에 그걸 냅두지 않아요. 그래서 서로 온보딩을 할 때 챙겨주는 것을 회사가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기고 이것에 따라서 내가 데려온 이 인력의 그 아웃풋이 달라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책임감을 많이 갖고 이렇게 멘토링처럼 모든 것들을 좀 도와주는 그런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온보딩 과정을 굉장히 중시하는 점에서 처음에 이렇게 이직했을 때 이렇게 좀 위축돼가지고 막 조직의 눈치를 살피면서 색깔을 맞추는 그런 거랑은 또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해고 문화들 많이 얘기하는데 저도 이거 되게 놀랐던 게 이제 구글, 메타, 아마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그 레이오프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좀 되게 눈물 나는 레이오프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팬데믹 초창기에 이제 그 에어비앤비에서 한창 잘 나가다가 갑자기 팬데믹이 되니까 아무도 그 공유홈을 이용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직원의 절반 가까이를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브라이언 체스키가 워낙 좀 감성적인 리더고 명망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말 눈물을 흘리는 심정으로 당신들을 내 수족이 떨어져 나가는 마음으로 막 이렇게 잘라야 된다 이렇게 공지를 했을 때 오히려 직원들이 더 이렇게 이 사람을 걱정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장면도 있었대요. 그 대신 이제 브라이언 체스키도 그 직원들한테 이렇게 세브란스 페이라고 하죠. 그 퇴직했을 때 주는 월급과 이 패키지를 그런 것도 잘 해준 편이었는데 구글에서 이번에 그 대량 해고 때 딱 그 한 직원분이 받은 메일이 We no longer have a job for you at Google 이렇게 그냥 한 문장으로 그 오랫동안 일한 사람한테 그냥 해고됐다는 거를 표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놀라는 게 이제 그 구글이나 이런 곳에서 해고가 이뤄진 날 도착해서 그 사옥 앞에서 자신의 그 아이디 카드를 찍어보는 풍경이었어요. 나 찍히나 안 찍히나. 왜냐면은 바로 그냥 그 해고와 동시에 모든 시스템에서 차단이 되고 노트북 반납이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노트북으로 이미 이제 내부 시스템에 접속이 안 되니까 이건 되나 이렇게 찍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루아침에 좀 이렇게 자칫 비정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해고 문화는 굉장히 좀 충격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자기를 계속해서 증명해야 된다는 그런 좀 압박감, 강박을 가지고 있는 한국인들한테는 굉장히 불안할 수 있는 문화 같아요. 특히 이제 조금 외부의 인정, 너 이거 참 잘하는 것 같아 라는 걸로 이제 동기부여를 찾는 분들이 있다면 굉장히 스스로 계속해서 내가 동기부여를 찾아서 내 할 일을 찾고 그걸 성과를 보여주고 이렇게 하는 단계를 거쳐야 되니까 한국에서 일하던 분들은 좀 새로운 문법에 적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미국의 워라벨이 한국과 다른 점은 어떤 게 있나요? 그 회사 구성원들의 그 자유도라든가 자율성을 굉장히 중요하는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워라밸도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사실 그냥 일할 때 일할 수 있고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그냥 내가 꼭 필수적인 그 가정에서의 생활을 지켜야 할 때 그 지키는 게 이 사람들한테는 그냥 워라밸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사실 워크앤라이프 밸런스보다는 그냥 얼마나 내가 가족들과 퀄리티 타임을 보낼 수 있느냐 이걸 중요시 하더라고요. 그래서 육아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는 이렇잖아요. 이제 출근해서부터 퇴근하는 시간까지는 내가 부모라는 사실이 노출되면 안 돼요. 그래서 다들 그냥 최대한 그 육아는 이제 좀 그러니까 약간 주말이나 밤늦게 하는 거지 이렇게 평소에 내가 육아를 하는 부모라는 거를 티낼 수 있는 기회가 없는데 그냥 여기서 정말 놀랐던 게 이렇게 임원급들부터 그렇지 않은 뭐 주니어 매니저 이런 분들까지 그냥 아이 등하원 시간을 미팅 시간에서 블록해놔도 그걸 아무도 문제 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가장 우선시해주고 당연히 그냥 등하원 시간은 확보해줘야 되는 시간 그 사람이 그걸 끝나고 일을 하든지 안 하든지는 그 사람이 내는 결과물의 차이에 따라서 있는 거니까 그런 거 자체는 신경을 안 쓰고 정말 그냥 그 퀄리티 타임을 보호해준다? 그런 점 때문에 이제 사실 우리나라 저출생이 한동안 이슈였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프리스쿨도 비싸고 또 뭐 생각보다 돌봄 체계도 잘 갖춰지지 않았지만 미국에 있는 한국 사람들은 막 두세 명씩 낳으시거든요. 근데 가장 큰 차이가 그냥 내가 내 육아를 드러내놓고 할 수 있느냐 아니면 그걸 좀 숨어서 최대한 쉬쉬하면서 뭐 부모님 손 빌려서 베이비시터 손 빌려서 하느냐 그 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 익숙해지신 분들은 한국 가서 다시 그런 식으로 살지 못하겠다? 이런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쓴 더 라스트 컴퍼니는 지금 엔비디아가 이렇게 최강자에 오르기까지 댄스낭의 남다른 철학과 이 철학을 뒷받침하는 조직 문화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좀 탐구한 책이에요. 그래서 좀 다른 점은 지금까지 엔비디아의 업력을 다룬 책이라든지 투자서에 대해서는 나왔지만 엔비디아의 구성원들이 실제로 어떤 미션하에 일사불란하게 일을 하는지 내부에서 어떻게 소통하는지 이런 생생한 뒷이야기들을 담았고요. 그리고 사실 조직을 내가 정말 위대한 조직을 만들어보겠다 하는 리더분들이나 뭐 중간 관리자분들 이분들께도 저는 절대적으로 추천드리는 책이지만 사실 저와 같은 한
7년에서 10년 차 사이에 그 회사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 저는 강력히 추천드리고 싶어요. 사실 우리가 좋은 회사에 대한 상상력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상력은 그 사람의 한계를 결정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경험한 좋은 회사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의 업력이 적기 때문에 어느 순간 그냥 좋은 회사에 대한 상상력 없이 한 7년에서 10년 정도 일을 했을 때 내가 바꿔도 안 되는구나 하면서 많은 의욕들이 그냥 좀 패배감, 열패감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조직 구성원으로서도, 그리고 우리가 해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점, 그리고 또 이런 식으로 꾸려진 조직도 있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좀 상상력을 넓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한번 보시고 좀 내가 어떤 거에서 새로 실험을 해보고 싶다, 이렇게 영감을 받으실 수 있다면 정말 뿌듯할 것 같습니다.